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층 분석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수석 연구위원이시죠.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교보증권의 리서치센터 김형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께 같은 공동의 질문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2,700, 2,800 목전에 두고 조금은 숨고르기 양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사님 먼저. 예. 네,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올해 주식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네. 다시 이제 급반등하는 소위 빅드랍, 빅바운스의 장이었는데 좀 돌이켜 보면 사실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의 좀 혼합적인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동성이 판을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여기서 실적이라 하면 결국 코로나는 물러나니까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네. 반영하는 그런 실적 장세의 성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이 되고 또 이제 내년 초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실적이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라는 그렇죠. 어떤 실적의 확인 작업 내지는 그동안 예측치의 어떠한 그 적합성 부분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 네. 그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장세의 포인트는 결국 실적 중에서도 결국 경기의 좀 폭넓은 확산에 따라서 좀 경기 관련주까지 이 경기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쪽에 좀 초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도 자꾸 이제 경기 관련주 쪽에 태핑을 해보는 그러한 국면이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크게 내용은 다르지는 않고요. 현재 유동성 상황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어떤 실적 장세에 대한 부분 등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장 4분기 실적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숫자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장 기업들의 그 예상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36조 정도로 지금 잡혀는 있는데 가장 신뢰도가 낮은 숫자거든요. 지난해 4분기가 대략 한 27, 8조 정도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은 올해도 그거보다 그 정도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도 조금 더 덜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결산 실적은 코로나19라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우리가 있다 보니 4분기 실적과 결산 실적이 조금 망가진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공포 어떤 현재 밸류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들로 왜곡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현재 1분기 예상 실적이 어느덧 40조까지 지금 상향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은 근 40% 가까이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또 확장해서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 실적은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의 주가 상승은 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신뢰가 연말 장세까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센터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의 고공행진과 실물 경제에 약간 괴리도가 있지 않느냐. 네네. 아까 우리 또 김 박사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죠. 지금 과연 실적이 정말 내년도 것을 미리 선반영시킨 것이 아니냐는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이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내년에 좋아지며 아까도 두 분 공히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년에 정말 반도체 경기 좋아지고 삼성전자 실적 좋아진다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싶은데요. 지금 질문 드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의 업황 회전이 과연 언제 정도 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 어떠한지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반도체 실적이 내년에 개선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반도체가 빅사이클에 들어갔었던 지난 17, 18년도에 대한 실적을 뛰어넘을 정도일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삼성전자에서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년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만을 기준해서 봤을 때도 조금 버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17, 18년도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50조 원이 넘었었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130조 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17, 18년도 실적을 뛰어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실적만으로 내년 현재 주가 지수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조금 한계와 맞닥뜨릴 수 있다. 그게 내년 장세의 상단을 조금 짓누를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은 사상 최고가 계속적으로 경신되고 있다 보니 뭐 내년에도 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보고 있겠지만은, 현재 주가 지수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판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다음 경제 사이클에서 우리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지배력, 이 요소 등에 대한 프리미엄적인 요소 등이 같이 덧붙여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적만으로 현재 주가 지수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열 논쟁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이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까도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퍼 개념이 퍼가 지금 13배가 넘는다. 이것이 금년 실적이 아니고 내년도 실적을 당겨서 만든 게 13배 넘는다. 이래서 조금 우리 시장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평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요. 왜 미국 같은 경우는 20배가 넘는데도 고평가 논란이 없고, 반대로 미국이야 그렇다 치겠습니다. 뭐 우리하고 비슷한 뭐 대만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퍼가 17배, 18배 되는데도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퍼 13배 넘으면은 단기 고점이라 이런 지적을 왜 하는지 한번 그것 좀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상당히 뭐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뭐 지금 내년장을 내다보는 코스피 입장에서 좀 본격적인 리레이팅,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장세로 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지적하셨던 이런 퍼의 상승 여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장기간 추세를 보니까 선진국의 퍼는 대략 한 15배에서 뭐 한 18배 사이에서 보통 좀 변동을 하고 있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낮은 10배에서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선진국보다는 낮은 레인지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MSCI 기준으로는 뭐 이머징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사실 산업은 선진국에 가까운데 지금 코스피의 퍼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12배, 13배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10배를 넘지 못했죠, 거의요. 그마저도 지금 13배는 상당히 통계적으로 높은 표준 편차의 레벨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느냐 아니면 이게 한계냐라는 좀 갈림길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내수 시장이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이익의 변동성이 적은 글로벌 우량주들이 많이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익의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우리나라도 지금 BBIG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은 지금 좀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어떤 그 주도주의 비중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퍼가 높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그렇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퍼를 만들어가는, 조성하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졌던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영렬 센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좀 더 고퍼가 이루어지려면 수급 동향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금년에 이제 동학개미라는 막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센터장님 보실 때는 외국인 수급 조금 들어오다 요즘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원달러 환율이 더 밑으로 안 가니까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기타 부분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들 수급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올 장세에서 가장 수급적인 이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국내 유동성의 변화였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변화에서 사실 조금 마음이 조급한 국내 투자자들 입장으로는 이렇게 좀 우리 시장에 대한 체질의 변화가 나타날 때 외국인 수급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조금 설명드렸었던 부분은 있지만 정말 좋은 투자 자산이라면 우리가 먼저 사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 이제 외국인이 사주기를 조금 바라게 하는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앞서 박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우리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시장에 머물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에 영향을 받고 지수가 왜곡되는 이 현상 등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이 대략 36% 초반 정도를 이루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외국인의 지분이 가장 많았었던 때가 41%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이 좀 줄었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 나라별 주식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보유 지분을 다 집계를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국인이 더 사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더 많이 사서 나중에 뒤따르는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스탠스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단기적인 수급 환경에서 21년도 외국인 수급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지면서 외국인이 20년도에 보였었던 것과 같은 어떤 매도의 입장은 수그러들 수는 있겠다. 이 정도에서만 투자자들이 외국인 수급을 점검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뭐 내년에 엄청난 외국인의 매수가 기대된다라고 전제하면서 대응 전략을 잡아두시는 부분 등은 크게 필요 없지 않을까. 현재 수급의 중심축은 여전히 우리 개인에게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측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우리 시장을 평가를 한다면은 상반기에는 BBIG,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압축할 수 있겠고요. 10월 넘어서는 이제 반도체, 철강, 화학 쪽으로 업종이 이제 분산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두 분께서는 이제 연말까지 이제 7거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금년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대비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어느 업종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물론 그 업종만 들어가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높이셔야 될 건지 한번 가지고 계신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앞서 센터장님도 반도체 사이클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내년 전체에 대한 또 연초의 경기에 대한 조금 그 신뢰가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반도체 사이클이 좀 빅사이클이 올 건지, 코로나는 좀 조기에 물러가고 또 백신 접종이 좀 빨리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또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지수보다는 섹터보다는 좀 종목 쪽에 이렇게 좀 핀셋 전략으로 연말 연초에 어떤 전략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테마성 그리고 현재 조금 이슈가 되는 뭐 바이오라든지 또 1월 20일 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짧게 이렇게 태핑하는 정도의 그러한 그 순환매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저희 센터님께서는 네, 우선은 올해의 주도주가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사실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출발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올 한해 주식시장을 견인해 왔었던 주식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
조금 덜 오른 거를 찾고 싶어 하시는 마음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산업은 단지 주가 수익률로서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본적 틀을 바꾸기 위한 변화를 주가로서 현재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산업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우리 시장이 디스카운트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코스피가 처음 2,000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뭐 금융위기를 극복했을 때 이때 당시에 장을 선도했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과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반도체였었고요. 그것을 같이 견인해 왔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2,000포인트를 처음 넘어설 때는 철강과 조선 그리고 금융위기를 극복했을 때는 자동차와 화학 등과 같이 관련된 기업이었었고 대부분 다 수출과 제조에 상당히 치우쳐졌었던 산업 등이었었던 거죠. 근데 현재는 그때와 같은 제조 쪽보다는 인터넷이라든지 바이오 등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 등으로 지금은 다시 편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등에 대한 지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져두는 부분 등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택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기존의 성장주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가 갈 때가 되지 않았어? 사실 이런 선택의 개념과 교체의 개념을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 보여왔었던 이 박스피에서 비롯된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전혀 재충전되지 않고 시장 수급이 계속 어떤 특정 수준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교체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 등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에너지가 충전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체에 대한 개념보다는 추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만약 경기 민감주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성장주에서 일로 갈아탄다라는 전략보다는 그 남는 투자 여력으로 더 투자하는 이런 개념에 대한 대응 전략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 있죠. 미국이 드디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발표했는데요. 자,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신정부가 1월 20일이면 이제 출발을 할 거고요.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역사상 최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 최고점인데 오늘 발표되었던 경기 부양책 합의가 또 한 번 미국 시장을 더 상승으로 랠리로 이끌어 갈지 그리고 신정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면모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1,0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은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투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4월까지 4차 부양책이 이제 완료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이제 5차 부양책을 가지고 반년을 끌어왔습니다. 그것도 공화당에 하는 5천억 달러였고 민주당은 2조 4천억 달러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간선에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는 사실은 못 미치는 거고 좀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쪽에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사실은 내년 3월에 실업수당 300달러씩 월 지급한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실업급여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션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그렇죠. 이제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과연 경기 부양 어떤 의지가 혹은 또 사실은 1월 5일 날 조지아주의 이제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따라서 좀 바이든 민주당의 안이 앞으로 계속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공화당의 제동을 받을지는 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선거 전에 8월에 이제 민주당이 정강으로 발표한 그러한 내년도 혹은 향후 한 4년간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초점은 바이든 정부가 어느 섹터에 조금 더 경기 부양에 그렇죠. 방점을 찍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모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의 어떤 핵심 정책은 중산층의 조금 확대, 안정, 그리고 고용 증대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 제조업 지원 쪽에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원 쪽에서도 특히 고용 유발이 낮은 성장주 쪽보다는 자동차라든지 과거 러스트벨트로 표현되는 미국의 어떤 전통 산업 좀 경기 순환적인 업종에 조금 더 경기 부양 예산 지출이 조금 집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서 미국 경기가 내년에 얼마나 이제 탄력을 받을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생각보다는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12%밖에는 안 되는데요. 4년간 한 4조 달러 정도가 예상되는데 예산 집행 중에서 한 12% 정도. 그런데 항상 정책 테마주를 뭐 조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기대보다는 조금 뭐 기대는 굉장히 뭐 크고 또 요란스럽습니다만은 막상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부분적으로는 혜택을 받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그러한 그 경기 어떤 예산 내지는 정책 관련주가 폭넓게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조금 드물었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특정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중에서 소수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치는 좀 낮출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예산이 어느 섹터에 조금 더 집중돼서 편성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업종이나 그 종목에도 좀 더 비중을 좀 확대시킬 그런 필요가 있겠군요. 네, 기대감이죠. 예. 네, 네. 제가 조금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어바웃 대략 한 2,000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애플사 하나가 2조 달러, 2,000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다우존스, S&P가 모두 다 사상 최고점인데 미국이 이렇게 약간 좀 편중됐다 그럴까요? 대형주 중심의 편중된 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뭐 편중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사실 논란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계속 편중돼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P 500에 지금 10%에 해당하는 상위 시가총액 30종목이 네. 거의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고요. 그리고 탑5 지금 빵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25%, 그렇죠.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시장이나 이제 쏠림이 커지면 결국엔 좀 시장이 이제 균열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과열 신호다. 좀 편중은 좀 부담스럽다. 네. 기술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PER이 상승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했거든요. 특히 기술주의 퍼상승이 높았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기술주의 어떤 그 상승, 어떤 그 실적 개선을 미리 앞당겨 반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앞으로는 지금 예상하는 실적이 미국 시장에서도 특히 기술주 부분에서 PR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실적을 충족하느냐, 예상대로 나오느냐 실적이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센티먼트가 좀 달라지는 네. 그런 복잡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좋아지니까 또 유동성도 많으니까 무조건 미래를 땡겨서 올리자. 역시 꿈이 있는 주식이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달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검증 작업을 하는 그렇죠. 좀 표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김영렬 센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JP 모건이 내년에는 새로운 시장,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시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리포트를 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JP 모건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하우스 뷰는 굉장히 좋게 잡으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왜 그렇게 우리 한국의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대 개념.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셀 리포트라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센터님께서는 이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이 리서치 센터의 하우스 뷰하고 개별 개인 그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이하게 나가는 경우는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이 결과나 그 리포트에 대한 내용은 저도 봤었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의미를 두거나 신경 써야 될 부분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조금 거슬리게 만드는 좀 악유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논쟁 사안 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이제 동료 직원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외국계 금융사 등은 이 재택근무를 더 강도 높게 하고 있을 텐데, 아니 뭐 탐방도 제대로 안 가놓고 나서 저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올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농담 삼아도 조금 하기는 했었습니다. 뭐 저희는 그렇게 크게 의식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어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여했었던 산업 등의 주요한 특징 등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나치게 대외 의존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뭐 언택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가치를 현재 투자자들의 호응과 동의에 의해서 지금 반영을 시켜가고 있는 만큼 단편적인 어떤 1, 2년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실적 변화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 대형주들이 그런 높은 밸류가 허용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마켓 내에서의 장악력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과 어느 정도의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있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같은 밸류를 쳐준다라는 것이 나쁘지는 분명히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그런 내용 등에 투자자들이 의식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다 보면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보니까는 1,101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같이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환율이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환율과 주가가 이렇게 역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데 원달러 환율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그래도 우리 시장에 적합하고 시장에는 긍정적일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올해 원화가 좀 강세로 갈지는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이제 글로벌 달러가 좀 약세로 갔고, 그리고 약세로 간 이유가 미국의 달러 풀기, 금융 완화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가 1,100원에서 조금 더 여기서 가파르게 좀 속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속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1,100원 밑으로 지금 1,000원을 향해서 달린다면 수출 기업들의 조금 그 환경이 상당히 위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수요, 주식 수요와 원달러도 사실 역관계지 않았습니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사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만 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 쪽에서 얼만큼 좀 그 업사이드 수익이 예상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역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이 이런 정도의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잘 되고 좀 경제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글로벌 달러가 올해 강세로 약세로 왔던 그런 요인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힘은 조금은 딸릴 것 같다. 약세로 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거나 좀 플랫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원달러의 강세 여력 또한 조금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1,040원 정도가 좀 하락의 한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40원대까지요. 네, 40원이나 50원이나요. 예. 네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최근 증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 모두 다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